할아버지, 김밥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이는 나의 지저분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엄마도 공짜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불쌍해서라는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분 도와주세요. 그녀 또한 나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김서윤은 카드 단말기 앞에서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승인 거절이라는 빨간 글씨가 뜨면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손님은 떡볶이를 반쯤 먹다 말고 한숨을 쉬었고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게 만든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찍어볼게요. 서윤은 공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숫자들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죠. 전기세, 월세, 엄마 병원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보증 채무. 사람들은 돌싱녀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서윤에게 그 단어는 그냥 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찢겨나갔는지 그 잔해를 떠안고도 숨을 쉬어야 했던 시간의 이름이었어요. 서윤이 결혼했던 남자는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했고 다정했고 장모님 생신에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던 사람이었죠. 둘은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과일을 사들고 웃었습니다. 그때 서윤은 확신했어요. 우리 집은 크게 벌진 못해도 서로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 말이 깨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갑자기 꺾였습니다. 거창한 투자도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거래처 한 곳이 연쇄부도로 쓰러지면서 약속된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공백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래를 무리하게 물어온 셈이었죠. 하루 이틀이면 메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더군요. 그 사이 은행은 웃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왔고 모르는 번호가 울리면 서윤의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울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아, 너라도 도와줘야 한다. 혈압이 오르고 숨이 가쁜 시어머니는 남편 대신 서윤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옆에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 딱 한 번만. 보증만 서주면 돼.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진짜로. 서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더 크게 들렸으니까요. 시부모의 병원비가 밀리면 어르신들이 길로 나앉는다는 말이 귓가에 박혔고 직원들 월급이 못 나가면 그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가져온다는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윤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장이 서윤 인생의 바닥을 열어젖힌 문이었어요. 집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전세금은 바로 압류로 묶였고 적금은 해지되었고 보험은 중도 해약이 되었죠. 서윤은 계산이 빠른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갚으면 되잖아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세상은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금방 해결되라고 말했고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사람을 웃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 가장 못난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점점 말이 거칠어졌고 서윤이 늦게 들어오면 너도 나를 무시하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은 무시가 아니라
일을 해야 살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죠. 시댁은 더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서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집안 운이 꼬였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일상적인 목소리라서 더 아팠습니다. 서윤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지치면 자기 편을 들어줄 말조차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서윤은 그냥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경매장 바닥은 겨울이면 얼음처럼 차고 여름이면 끈적하게 뜨겁죠. 서윤은 그 바닥에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서서 박스를 옮겼고 낮에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이자부터 막았습니다. 한 번만, 한 달만 버티면이라는 말이 그때부터는 기도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집에 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화를 내지 못했어요. 화는 에너지가 있어야 나오는 감정이니까요. 그저 불안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며 혹시나 현관 앞에 남편이 앉아 있을까 문득 기대했죠. 하지만 현관 앞에는 독촉장이 먼저 쌓였습니다. 서윤 이름으로 된 종이들이 서윤을 대신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서윤 씨 맞으시죠? 지난달 이자 아직 미납이시네요. 상대 목소리는 딱딱했고 서윤은 네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목이 말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 없으면 방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죄송할 일이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박말순 사장이 눈치를 주지 않으려 일부러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워서 서윤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버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이 얼마나 서러운지 말입니다. 서윤의 친정어머니는 그 무렵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시키기 싫어서 통증을 숨기다가 결국 계단에서 주저앉았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너 살림부터 챙겨라. 서윤은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떠난 자리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책임감이 어머니까지 아프게 만든 것 같아서 더 미안했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집이 마지막 피난처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문턱에 빚이라는 짐을 올려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혼한 집은 기가 세다더라 같은 말들이 웃음처럼 흘러나왔죠.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자신이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서윤은 그냥 일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만이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으니까요.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계산대 위의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또 버틸 힘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면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요라는 마음이었죠. 그때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헤어지자고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아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서윤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윤은 혼자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혼자 도장을 찍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말하는 그 문장 안에는 사실 혼자 남았다는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누구에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세상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참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그 질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법을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법을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요. 자기가 한번 판단당해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알았던 거죠. 서윤은 분식집 조리대 앞에서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님에게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윤의 하루에 아직 모르는 이름 하나가 조용히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회장이라고 불릴 그 노인이 아주 초라한 차림으로 이 가게 문을 열게 될 줄을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윤이 지켜낸 작은 존엄 하나가 누군가의 무릎을 꿇게 만들 거라는 것도요. 그래도 서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만은 무너지지 말자. 오늘만은요. 그 다짐이 그날의 버팀목이었죠. 정말요. 분식집 문을 여는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서윤은 셔터를 반쯤 올리고 먼저 가스불부터 켰습니다. 불이 켜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였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증거 같았죠. 박말순 사장은 늘 그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는데도 서윤보다 손이 빨랐고 말은 적었지만 눈은 유난히 따뜻했죠. 서윤아, 오늘은 국물 좀 진하게 잡아라. 어르신들 오실 시간이다. 서윤은 네 사장님하고 대답하며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국물 맛은 늘 같아야 했고 사람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서윤은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게는 금세 붐볐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병원 다녀오는 노인들, 학교 끝난 아이들까지 섞여 들어왔죠. 서윤은 손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태도는 늘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이나 1,000원짜리만 내는 손님이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분을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남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분식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를 처음 봤을 때 눈부터 봤습니다. 말이 적고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눈이었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서윤의 말에 남자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메뉴를 시켰고 말수는 적었죠. 서윤은 그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산할 때마다 정확히 잔돈을 챙기고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어느 날은 국물이 튀었는데도 휴지로 테이블을 닦아놓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신경 쓰며 살아왔겠구나. 지우는 처음엔 서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섞으면 부담이 될까 봐서였죠. 그는 이 가게가 좋았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여기서는 누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성과로 평가받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기대라는 무게를 지고 살았지만 이 분식집 안에서는 그냥 떡볶이를 먹는 손님 하나일 뿐이었죠. 어느 날 지우는 계산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아니, 혹시 오늘은 좀 바쁘세요? 서윤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항상 바쁘죠. 그 웃음에 지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그럼 괜히 여쭤봤네요.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말을 늘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공사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죠.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이미 답을 정해두고 묻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왜 이혼했어요? 라는 질문 뒤에는 늘 그래도 참지 그랬어라는 말이 붙어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그 말들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묻던 날도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요? 서윤은 손을 멈추고 지훈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실례면 제가 안 대답하면 되니까요. 그 말에 지훈은 웃었습니다. 여기 오면요, 이상하게 사람을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에 서윤은 가슴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온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둘은 급하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고, 지훈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던 중이었죠. 서윤은 지훈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훈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만큼은 이름 뒤에 붙는 조건 없이 잊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 한도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반찬이 많았지만 대화는 적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말을 꺼내자 한도식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신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상대는 누구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도식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의 인생에서 늘 손해를 불러오는 단어였으니까요. 배경은 성격이 좋습니다. 과거는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돌싱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미소가 사라졌죠. 그에게 돌싱은 선택이 아니라 흠이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사람은 실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도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분식집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쉴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이 태도가 곧 누군가의 오래된 믿음을 시험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시험이 아주 다른 결말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요. 한도식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을 봤고 그 다음에는 비서가 정리해둔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숫자로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집안인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실패한 적은 없는지, 그것들이 곧 그 사람의 값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훈이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아들이 넘어지면 한도식은 먼저 물었습니다. 왜 넘어졌지? 아프냐고 묻기 전에 원인을 따졌죠. 실수는 반복되면 안 되고 약점은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이해시키려 애썼고 늘 납득받아야 안심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식탁 앞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신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신문이 아주 천천히 접혔습니다. 한도식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반가움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죠.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직업은
지금은 분식집에서 일합니다. 그 순간 한도식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지금은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도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처음인가?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야 하는 순간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닙니다. 이혼했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에게 돌싱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끝난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미 실패가 증명된 존재라는 의미였죠. 이유는? 지우는 짧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시간을 함부로 요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책임지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말에 한도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 선택이야. 지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도 수십 명 앞에서도 떨리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12살 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도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들이 감정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손해를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위험 관리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람을 숫자로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훈 인생에서 가장 큰 반항이었습니다. 한도식은 그제야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려는 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한도식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서본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귀에 남았거든요. 책임지다 혼자 남겨졌다는 문장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가난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실패한 그를 쉽게 판단했죠. 그 기억이 불편해서 그는 더 냉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한도식은 결심합니다. 말로 듣는 건 믿지 않겠다고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자신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방식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신발장을 뒤져 가장 오래된 구두를 신었습니다. 지갑에는 일부러 지폐를 넣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개만 주머니에 넣은 채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시험해 보면 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채로요. 그 시험이 자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도식은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부르지 않았고 비서에게 행선지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이면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세계의 바깥에 서 있었는지 더 분명히 보일 것 같았거든요. 손잡이를 잡은 노인의 손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고 그 작은 흔들림이 한도식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흔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굶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그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밟힌다는 거요. 그래서 그는 항상 먼저 밟았습니다.
거래처도 직원도 심지어 가족도요. 그 방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러줬습니다. 돌싱 며느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도식에게 이혼은 실패였고 실패는 곧 관리되지 않은 위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말할수록 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랑은 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 대가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해야 했다고 믿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자 오래된 분식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간판. 한도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런 곳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거울 대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초라한 노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험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분식집 문을 열기 전 한도식은 주머니 속 동전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500원 2개, 100원 몇 개. 딱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계산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 가장 불편한 순간. 그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기름 냄새와 국물 향이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한도식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시장통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필요는 없어. 오늘은 확인하러 온 날이니까요. 가게 안은 붐볐습니다. 젊은 사람, 노인, 아이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일부러 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잘 띄고 불편한 자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귀찮아하는 위치였죠. 그는 메뉴판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부러 결정을 못하는 척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한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들이 말하던 그 여자 김서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웃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착한 척은 누구나 하지. 그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떡볶이 그거 얼마죠? 서윤은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3,000원입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반만도 되나요?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불편해질 차례라고 생각했죠. 서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서윤은 잠깐 계산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한도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망설이거나 규정을 말하거나 혹은 불쌍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 표정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시험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떡볶이가 나오자 일부러 수저를 떨어뜨렸고 국물이 옷에 튀었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주변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반응이 그에게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슬슬 짜증을 내겠지. 그러나 서윤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휴지 더 드릴게요.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뿐이었죠. 그 순간 한도식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이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직이야. 한도식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불편한 순간, 가장 잔인한 판단의 순간을요. 그때까지도 한도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험하고 있다고 믿는 이 시간이 이미 다른 의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 무너질 사람은 서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식집 안공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란이 한 박자 지나가고 난 뒤라 사람들은 각자 앞에 그릇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 틈에서 한도식은 일부러 천천히 떡볶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 젓가락을 몇 번이나 놓쳤고 국물은 접시 가장자리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쯤이면 누구든 신경질을 낼 때지. 실제로 몇몇 손님이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자리를 옮기자고 속삭였습니다. 그 반응들이 한도식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신이 수도 없이 받아본 시선들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기억 위에 다시 한번 시험을 얹었습니다. 아가씨.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자 그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국물이 옷에 튀었네. 말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귀찮음도 없었습니다. 많이 묻으셨어요? 서윤은 휴지를 꺼내며 묻고 테이블부터 닦았습니다. 한도식은 그 손놀림을 유심히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대충 하지 않는 태도.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돈 다 받지? 말끝에 은근한 비아냥을 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졌죠. 이제야 시험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도식은 느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도식은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까를 생각하는 눈이었거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대답은 공격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선택을 맡기는 태도였죠. 한도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택하는 방식과 달랐으니까요. 불쌍함을 강조하거나 규칙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아예 냉정해지기 마련인데 서윤은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식사로 돌아가 있었고 분식집은 금세 원래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이 노인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특별한 위치에만 있어 온 한도식에게는 이런 무관심이 낯설었거든요. 계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도식은 일부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동전을 세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한도식이 말했습니다. 말끝에는 여전히 시험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계산을 마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한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분한테 떡볶이 한 그릇 사주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었습니다.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두는 말이었죠. 한도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수없이 베풀었지만
이렇게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눌렸습니다. 서윤은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다음 손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한도식을 더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장면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분식집 문을 나서며 한도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이미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요. 그때 한도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시험을 하러 왔다고 믿었지만 이미 그 시험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식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도식은 몇 발자국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봉투는 아직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는 끝내 그것을 집어들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왔죠. 이상했습니다. 그저 떡볶이 한 그릇을 먹고 나온 것뿐인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눌린 느낌,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기다. 한도식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착한 얼굴을 쓸 수 있다고, 특히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 방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도 그저 계산이 어긋났을 때의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에서 몇 걸음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다시 안을 힐끔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봉투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꺼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아까 그 노인 봤냐고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주문을 받고 국자를 들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한도식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선행을 베풀면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착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걸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도식은 골목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말 없는 평가를 견뎌야 했는지를요. 그때의 그는 동정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그래도 힘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작게 만든다고 느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언젠가부터 누구도 그런 위치에 서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겠다로만 남아버렸습니다. 한도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도와온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서왔다는 걸요. 돈으로, 권력으로, 선택권으로 상대가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반면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선택권을 남겨두었습니다. 봉투를 내밀면서도 공짜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불쌍해서라는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분 도와주세요. 그 말은 명령도 아니었고 감사받기 위한 장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를 하나의 어른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한도식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념이 아주 사소한 분식집 한켠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분식집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사장이 서윤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아는 사람이냐? 서윤은 잠깐 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윤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이잖아요. 그 말에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그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아봤거든요. 서윤은 잠시 계산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다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온전히 그 노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도움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걸요. 자신이 그걸 겪어봤으니까요. 이혼 후 서윤은 수없이 많은 도움을 제안받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라. 잠깐 쉬어라. 이 정도는 내가 해줄게. 그 말들 중 상당수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속에는 늘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요. 서윤은 그 조건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고요. 손을 내밀되 끌어당기지는 않겠다고요. 오늘 그 노인에게 한 말도 그 다짐의 연장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한도식은 다시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시험자가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요.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도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실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그를 분식집 문 앞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 태도가, 이 존중이 우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지. 그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번에는 거지 흉내를 내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걸 그는 아직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결국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밖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옮겼다가 되돌아왔는지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평생 수많은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나는 자리는 늘 불쾌했지만 이번엔 불쾌함보다 낯선 감정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갑자기 다시 떠올린 사람처럼요. 문을 열자 분식집 안은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 국물 냄새, 그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섞여 있었고 서윤은 계산대 안쪽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도식을 보자 잠깐 시선을 마주쳤지만 놀라지도 반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죠. 그 태도가 오히려 한도식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주머니 속 동전들을 미리 꺼내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동전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려 한도식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도식이 입을 열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요. 그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잠깐 봉투를 보고 다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재촉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도식은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도움을 주고 나면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려 들거든요. 감사하는지, 감동했는지,
고개를 숙이는지 그런 반응들이 주는 만족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도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끊긴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말은 그의 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어르신 몫이에요. 그 한마디에 한도식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선택. 그 단어는 늘 그가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채용할지, 누구를 내보낼지, 누구에게 기회를 줄지, 누가 탈락할지. 선택은 언제나 그의 손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봉투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느냐는 문제였으니까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그가 농담처럼 말하자 서윤은 잠깐 웃었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 대답에 한도식은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부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걸.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말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자리 괜찮으셨어요? 말순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편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윤을 흘끗 보더니 더 묻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역시 한도식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묻고 싶어 하거든요. 왜 괜찮았는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묻지 않는 걸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식은 봉투를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전 대신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일부러 넣지 않았던 지폐였습니다. 이건 계산이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폐를 밀어놓았습니다. 서윤은 그 지폐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지폐를 받아 계산기에 찍었습니다. 그 행동은 그를 특별 대우하지도 거절하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처리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한도식에게는 이상하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약속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사주겠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충분해요. 그 대답에는 어떤 평가도 없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그럴 줄 알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선택이 존중받았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한도식은 분식집 문을 나서며 자신이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시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가난은 곧 인격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방금 전 그는 돈 한 푼 더 내고도 오히려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이 경험이 숫자로 바뀌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본 사람입니다.
그제야 한도식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 분식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를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한도식의 마음속에서는요. 이제 남은 건 그 시험이 만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모두 꺼졌고 바닥도 닦아놓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죠. 봉투는 결국 한도식의 손에 넘어갔고 계산대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상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하냐? 박말순 사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웃고 말았습니다. 그냥요. 하루가 길었어요. 말순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에 이미 알아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것 같아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허전했죠.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태도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서윤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괜히 마음만 다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가게에 누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 한 문장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손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요.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노인의 정체를 자기 입으로 먼저 짐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혼자 오셨나요? 서윤은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서윤은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의 말은 낮았고 그 속에는 미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분노도 서운함도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럴 수 있죠. 서윤이 그렇게 말하자 지훈 쪽에서 한숨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화 안 나세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기 기준으로 확인하려 든다는 걸요. 자신도 그런 시선을 수없이 받아왔으니까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례하진 않으셨어요? 서윤은 잠깐 웃었습니다. 무례했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외롭다는 말로 표현된 아버지는 지훈에게도 낯설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 이야기요. 그 말은 캐묻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버린 적이 없어요. 도망친 적도 없고요. 그냥 남겨졌어요. 지훈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버텼어요. 사람들 말처럼 참으면 좋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빚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포기하는 거라는 걸요. 지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쉬웠을 리 없죠.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시험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이미 수십 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다시 실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싱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밤과 선택이 숨어 있는지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이혼했냐가 아니라 그래도 참지 왜 나왔냐라는 질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시험을 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요. 그 사실을 한 노인과 한 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 걸 느끼며 서유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을 때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비싼 차 한 대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본 순간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구두,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며칠 전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떡볶이를 먹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식은 차 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그 아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려 애썼죠. 그에게 사과란 보고서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서유는 계산대 안쪽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같은 눈이었거든요. 사람을 살피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늘 혼자 서 있는 눈. 그 눈은 옷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그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서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함이 흘렀지만 누구도 먼저 그걸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한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한도식은 그 태도에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다시 나타나면 뭔가를 기대합니다.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설명을 요구하죠. 하지만 서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실래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모습은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망설임 끝에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태도였죠. 그날 무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게 안의 소음에 묻혀 더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한도식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확인해야 안심이 됐고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식집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수저 소리도 기름 끓는 소리도 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박말순 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윤도 놀라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고집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해왔고 그 판단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판단받지 않는 자리에 서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태도. 그걸 나는 평생 돈으로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건 제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한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하러 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 말에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사람을 배운 어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다시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누구도 그 장면을 가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마저 한도식에게는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시험하는 대신 배우는 쪽에 서고 싶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굴복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한도식은 차에 오르며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재벌 회장은 비로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끝냈습니다. 사람을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요. 한도식이 분식집을 떠난 뒤에도 가게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국물 향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호흡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박말순 사장은 한동안 말없이 프라이팬만 뒤집었고 손님들도 괜히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걸 목격했다는 느낌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서윤은 계산대 안쪽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자신이 잘 해냈다거나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 방식대로 서 있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서윤아, 박말순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식집 형광등 아래서 보았던 한도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무릎을 꿇던 순간의 표정보다는 그 직전 잠깐 흔들리던 눈빛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자기 방식을 내려놓으려 할 때 보이는 얼굴 말입니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한 걸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거창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한도식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대저택에 불은 여러 개 켜져 있었지만 어느 방에서도 사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셔츠, 주름진 바지, 그리고 이를 악문 얼굴. 그 표정은 분식집에서 마주한 그 노인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누군가에게 판단당하는 게 무서웠을 테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한도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공 이후였는지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한 시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따지고, 먼저 재고, 먼저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 자기 앞에서 애써 침착하게 서 있던 모습. 그때 자신은 아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만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한도식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과라는 말은 회의실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수없이 사용해온 단어였지만 아들에게 쓰려니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분식집에 다녀왔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윤 씨에게 들었습니다. 한도식은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으니까요.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한도식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했다.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비난도 옹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식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원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말을 고르다 천천히 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람을 배운 것 같더구나.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다는 걸요. 결혼 말리지 않겠다. 한도식이 말했습니다. 조건도 시험도 없이.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도식은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살던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천문은 열어젖힌 셈이었죠. 같은 시간 서윤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불을 끄려다 말았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오늘 일 고맙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말, 저는 들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존중한 끝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고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승자도 패자도 아닌 조금 늦게 배운 어른과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허락받는 결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가족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자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큰 선언도 감격적인 순간도 없었죠. 지훈이 슬슬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서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네라고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뒤에는 각자가 넘어야 했던 시간들이 고요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에게 먼저 연락하고 시간을 맞추고 괜히 명분을 만들어야 했을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지훈은 이미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한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덜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식탁 위에 놓였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한도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조건도 질문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이 조용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에게 시험 같은 걸 하신 건 솔직히 상처였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훈에게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처음으로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었다가 잃은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먼저 의심하면 적어도 덜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게 틀린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랐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서윤 씨를 만나고 나서 한도식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다. 돈이 있으면 마음도 넉넉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반대였더라.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강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 방식을 무례했다고 말하는 순간을 지훈은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나 자신을 보고 돌아왔다. 지훈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는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견뎌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더 부끄러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 말을 꺼냈을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크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한도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의심보다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조용한 걸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을 설명하고 싶지 않대요. 한도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다. 사람 인생은 구경거리가 아니니까. 그 말에 지훈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전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나는 결혼식에 아버지로만 참석하겠다. 한도식이 말했습니다. 회장도 체면도 내려놓고 괜찮겠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랑 이야기했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늦게라도 배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한도식은 혼자 분식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보다 더 낮아졌던 자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늦게라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윤은 생각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긴장해서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했기 때문이었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그 빛이 오늘 하루를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결혼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호텔도 대형 연회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꽃 장식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축하받되 평가받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지우는 정장을 입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책임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한도식은 예식장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고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려 해도 그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만 있고 싶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서윤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서윤을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례는 길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미사여구도 없었고 참으라는 말도 희생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약을 하는 순간 지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을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은 사랑의 맹세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예식장은 따뜻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한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례도 사회자도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였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연설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으로 사람을 나눠봤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견뎌온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서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결혼을 허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사과였고 다짐이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지 않았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위아래가 없는 동등한 인사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축하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참 담백한 결혼식이네요. 서윤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한도식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또 틀릴 수 있다. 그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다시 배우시면 되죠. 그 말에 한도식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서 하는 거라서 더 든든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날 밤 한도식은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떡볶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받았던 봉투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한도식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던 노인은 사람을 배우는 아버지가 되었고 돌싱이라 불리던 여자는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남습니다. 사람은 판단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사실로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